첨단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가 금융권의 혁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들이 보수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수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임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계열사의 균형과 외부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내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혐의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손을 잡고 함께 분양에 나서는 컨소시엄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더해져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진 덕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금융권에서 핀테크가 미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행장들도 핵심 사업이라며 앱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금융회사는 핀테크 혁신에 늘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제도와 규제를 탓하지만 보수적 태도를 깨지 못하는 금융사 스스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살 직장인 문준호 씨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돈을 쓰는 즉시 애플리케이션에 소비 내역이 기록되고 소비 패턴에 따라 경고 알림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썼는지를 지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카드 추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소비를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9개의 금융사가 연동된 뱅크샐러드 애플리케이션은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75만 명을 보유한 국내 1위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금융권은 정보 노출에 민감하고 규제도 많아 고객이 금융 업무를 보려면 일일이 각 금융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모든 금융활동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이 앱의 인기 비결입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는 개방과 공유로 풍부해진 정보와 아이디어가 결합할 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권이 내놓은 앱은 해당 은행의 데이터를 모으는 데 그쳐 고객이 이용 중인 모든 금융사의 앱을 깔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던 불편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자금과 인력은 압도적이지만 공유와 개방에 인색해 기존 금융 서비스를 IT화하는 데만 그친 겁니다. 그나마 농협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오픈 API를 도입하며 개방과 공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픈 API는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개발자나 이용자들도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공개하는 겁니다. 농협은 금융을 개방하고 핀테크 서비스가 자유롭게 창조될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오픈 플랫폼을 통한 연결형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미 금융사 중 90%가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혁신이 뒤처졌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개방과 공유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김광수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협본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임인 김용환 전 회장이 위기에 빠졌던 농협금융을 맡아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은 만큼 김광수 회장은 농협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것이 임무인데요. 김 회장은 금융지주와 중앙회 등 범농협 계열사들은 물론 외부 기업 등과의 협업 강화를 수익성 개선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김광수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누구보다 잘생긴 금융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등 모든 계열사가 그룹 안에서 골고루 제 역할을 하는 균형된 모습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회사만의 수익 극대화는 자칫 개별적으로는 이익이지만 그룹 전체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 구성의 오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균형 잡힌 금융그룹이 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협업을 제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은 출발 자체가 상부상조라는 협업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유한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그룹 내 협업을 넘어 농협중앙회와 상호금융, 농협경제지주와도 유기적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는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는 외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입니다. 이종 기업 간의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고객 확보와 마케팅에 강점이 있는 플랫폼 업체 등 외부 기업과의 협업과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약 4년 반 만에 농협금융수장으로 금융권에 복귀하는 데 대한 개인적 심경도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만에 현업 복귀가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 현장 활동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 행정고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한 김 회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내일 조 씨를 소환합니다. 물을 뿌리거나 물병을 던졌는지 등 폭행 혐의에 더해 폭언으로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내일 오전 소환합니다. 지난 12일 조 씨가 홍보대 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게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지 19일 만입니다. 오늘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조현민 씨 혐의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홍보대 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는지, 물병을 던졌는지, 책상을 쳐서 물을 튀게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폭언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는 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회의에서 대행사 직원에게 촬영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광고 안 한다, 제작비를 한 푼도 주지 마라 등 고성을 질렀고 약 10분 만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형법 제314조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도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내사 중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공사 현장에서 이 이사장이 문서를 집어던지고 공사 관계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공사 현장에서 한 여성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등을 밀치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팽겨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고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 씨가 진에어 불법 임원 재직으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을 팔면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끼워 넣은 뒤 부당한 수수료를 거뒀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더샵캐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이름인데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섞여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함께 분양에 나서는 컨소시엄 아파트 단지인데요. 대형 건설사 간 시공 비결이 어우러져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분양에 나서는 서신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지난 27일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는 3일 동안 관람객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모델하우스 내부를 둘러본 관람객들은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건설사들이 같이 지으니까 시공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와서 구경하게 됐어요. 건설사들 입장에선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함으로써 단지 자체가 중소형 단지가 아닌 대단지로 건설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컨소시엄 아파트 단지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전국 39곳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서신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외에도 5월 의왕 더샵 캐슬, 7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등이 분양에 나섭니다. 지방 분양 시장 위축에 위험을 나누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컨소시엄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제2의 박인비, 최경주가 될 골프 꿈나무들이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세계적인 스타가 되겠다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충남 태안의 현대더링스에서 26일과 27일 양일간 열린 제5회 덕신 하우징배 꿈나무 골프 대회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골프장에서 열린 보물찾기 대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골프채를 잡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220야드를 날아가는 호쾌한 드라이브 샷을 날리고 매서운 눈으로 그린을 읽더니 홀컵에 빨려 들어가는 정교한 퍼팅까지 해냅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4개 부문에서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모두 나이는 어리지만 꿈은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돼서 올림픽도 나가고 LPGA 가서 우승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PGA에서 많이 우승하고 싶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은 매년 눈부시게 발전하는 어린 선수들이 뿌듯하다며 세계적인 명품 주니어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골프 대회를 열 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골프 꿈나무들을 발굴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아 양은 제가 돕는 지가 지금 4년째인데 금년에 한국오픈의 최연소 초청을 받아서 이것이 내가 이제 어린이 꿈나무들을 도와주게 된 하나의 보람이기도 하고. 올해로 5회를 맞은 덕신하우징배 꿈나무 골프대회. 해마다 새로 탄생하는 제2의 박인비, 최경주와 함께 골프 강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의 진정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열렸는데요. 이 파격적인 결과들이 나오면서 경제계도 고무된 분위기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면서 이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또 관계 진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다음 달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현재 서울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5월 5일부터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라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상회담이 불러온 따뜻한 봄의 온기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사실 남한은 물론이고요. 한반도 경제 전체에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폐쇄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련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마음도 부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사무실에 둘러앉아 손을 마주잡고 생중계를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조만간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안고 있는 건데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성공단이 그렇게 중단되어져 가지고 절치부심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정상회담으로 기대감,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입주 기업들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기계를 다시 돌리고 기계 소리가 나는 공단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구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 입주기업 10곳 중 9곳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입주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되는 신호탄이 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동안 닫혀 있었던 경제협력의 물꼬는 트이게 될 것이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그 시작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자체가 재개가 되는 게 남북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경쟁력이 굉장히 있죠. 개성공단은 뭐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경제지도에 개성공단 재개가 들어가 있고요. 재개뿐만 아니라 확장 벨트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재개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확장되고 또 제2 개성공단을 연계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좋은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 되면 하반기 올해 내에도 가동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동안 개성공단 폐쇄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입주기업의 피해도 만만찮았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면 재가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건데요. 정부의 공단 폐쇄 조치 발표 이후 2016년 2월 11일 입주기업 123개사는 철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파주 통일대교에 나가서 그 현장을 봤었는데요. 1인 1사 차량으로 입경을 허용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들은 빈손으로 개성공단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2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고요. 입주기업들은 여전히 고통과 시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두 곳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회사는 하나도 못 갖고 나왔잖아요. 중단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손해가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기업들도 있고 문 닫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나마 이제 가동하고 베트남으로 나간 기업들 중에서 대다수 기업 경영이 더 안 좋아져서 지금 거의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죠. 실정은 지금 거의 경제 활동을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출이 전무합니다. 답답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생산이 없어가지고 생산 공장이 베트남하고 미얀마나 아프리카에 가봤는데 실제 제휴업은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업은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20분의 1 정도가 되니까 100억이나 했는데 지금 한 1년에 한 5억이나 할 것 같아요. 30명 정도 됐죠. 지금 6명 있습니다. 저가에 포함해서. 별다른 게 없는데? 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만 대북 투자와 함께 남북 경협의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 혁신을 강조하면서 탄생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취지와 달리 연 6% 이상 중금리 대출 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대출 금리 구간별 취급 비중을 보면 지난달 카카오뱅크가 집행한 신용대출은 전부 금리 연 4에서 6%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K뱅크 대출의 40%가량이 중금리 신용대출 구간에서 이뤄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4대 시중은행에서 연 6% 이상 금리를 적용한 대출 비중이 1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중금리 대출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 보입니다. 그나마 지난 1월엔 2%, 2월엔 0.6%이던 6% 이상의 중금리 대출 집행이 지난달 0%로 주저앉았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열린 노사정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 격차 해소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제시한 열악한 거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가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돼 왔다며 이러한 분배가 결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방식 등 결제 조건이 담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처를 하겠다며 개별 신고가 아닌 신고된 업체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신고 사건 처리를 개선하고 부당 감액 등 징후가 있는 분야는 선제로 직권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전국 공동주택 1289만 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02% 올라 작년 4.44%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은 10.19% 올라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세종도 7.5%의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경남과 경북, 울산, 충남, 충북 등 5개 시도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29일까지 2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8 사모펀드 개편 방안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것을 이제 발표한 것뿐이며 사모펀드 권유 대상자가 49인으로 규정된 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사모펀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 설정 전 금융감독원이 하던 사전 협의와 전수 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모펀드 설정을 등록제로 운영해왔지만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식적으로 사모펀드 설정 전 운용사가 반드시 금감원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절차를 없애고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해 사모펀드를 출시한 후 펀드 출시일에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율 점검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사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금감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관련 법상 사모펀드는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수조차 49명을 넘지 못한다며 형식적 개편보다 적극적인 규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대북 심리적 수단인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북합니다. 이번 방북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데다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1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 대학 185곳의 등록금 현황 등을 분석해 대학 알림위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올해 등록금은 학생 1명당 평균 671만 1,8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5천 원 올랐습니다.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28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7%나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기준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437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3.5%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150만 1천 원으로 1% 느는 데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한때 나쁨 단계로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는 해소되지만 초여름 더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의 기온 25도로 5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수원 역시 26도, 대구는 2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더위에 중부지방으로는 내일 낮 동안 비까지 내리면서 습하겠고요. 제주도도 낮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자정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다시 중북부에 모레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밤에 그칩니다. 비의 양은 중북부와 남해안, 제주도 20에서 40,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낮에는 중북부로 비가 오겠고 한낮에 서울 25도 등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비도 오고 기온도 높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도 낮 동안 비가 오는 가운데 동해안은 강릉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 동안 흐리겠고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전주, 대구 23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고 비도 오겠습니다. 또한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글핀 목요일에도 중부지방으로 비가 오면서 한낮에 선선해지겠고요. 어린이날인 토요일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흐려져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